광복 80주년 북토크 북콘서트 대한민국의 시작, 그 안에 담긴 화합의 이야기 진행을 맡은 어락교 회장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좌우 진보와 보수로 갈린 대한민국을 갈등을 넘어서 이해로, 오해를 넘어 공감으로 가기 위해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의 저자 최창목 박사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매우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국기도 없고 뭐 다른 건 없지만 잠깐 일어나셔서 묵념만 좀 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탄생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한 묵념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님, 백승주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박승주. 예. 먼저 국민대 명예교수님이신 이광택 교수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나를 서자. 편하게 앉아서 하시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에 누우니까 앉아라고 생각돼요. 예, 이제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이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광복 80주년, 그리고 또 얼학회 창립 40주년이죠. 이런 행사들 기념해가지고 지난 4월에 발간된 최창목 박사님의 역작 국민통합과 젊은 세대를 위한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 박사께서는 4년 전에 2011년에 한민족과 고조선 한국 할때 한자로 성공적으로 출간한 데 이어서 두 번째 대작을 이제 내놓고 싶습니다. 이 책을 최 박사님께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기까지 땀 흘려 헌신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인보 선생이 주창한 신민족주의 역사관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새롭게 쓰고자 노력한 대하 역사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4월 11일경에 발간되자마자 방매 첫날에 네이버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자의 활동 무대인 전라북도 정읍, 지금 저 회장님도 정읍에 올라오셨는데 정읍의 그 연지 아트홀에서 이 책의 출판 및 학술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 박사님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역사 연구 모임인 얼학회를 창립 운영하였고, 또 청소년 향토 학교장, 그리고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사업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의 발간은 250만 명의 동포들이 거주하는, 이렇게 많이 사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미국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저자는 지난달까지 아틀랜타, 그리고 샬롯, 캐롤라이나에 있죠. 샬롯, 그리고 이제 시카고, 주로 이제 미국 동부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이제 진행해서 이제 국위를 전향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개헌절 인천 김성수 고택에서 열린 개헌절 기념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인천 선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또 하셨습니다. 이 대작은 조선 후기 백성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작 토지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는 광작, 넓은 광작의 유행과 신분 상승 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천주교와 동학농민운동의 확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3.1 독립만세와 시민적 양성운동, 항일투쟁과 광복운동, 또 해방 후의 반탁을 통해서 우익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또 고난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시가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민중의 활동을 주목하였는데요. 한말 임노동자의 등장과 일제감정기의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또 농민들의 소작쟁이, 또 해방 이후의 전평과 전농 등의 이제 좌익 전이 활동하고 또 70년대 전태일 문신 사건 등 노동계층의 역사도 비중 있게 소설을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1894년 조선 후기에 부패한 정치와 외세의 침탈에 맞춰서 농민과 동학교들이 일으킨 대규모 민중운동으로 정업은 이 혁명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또 일제가 황국 식민화 정책 등으로 민족 말살을 추진하였던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941년 말까지 창시 개명을 한 인원이 전 국민의 무려 81.5%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은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이 타오른 것이기도 하고 여러 학교의 활동 중심지인 정업 출신이신데, 그는 제7장에서 바로 그 이승만 박사의 정업 발언이 등장한 배경과 그 영향을 상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46년 4월부터 6월까지 3난 지방을 소개를 하였는데 6월 3일 전국 정업에서 난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절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연설하였는데, 이게 바로 정업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런 남한 단독 정부 주장은 당시에 별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47년 트루만 독도를 발표되면서 미국의 대정책이 이승만의 노선과 같아지는 바람에 이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48년 50총 선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50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됐던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서술했습니다. 저자는 또 제8장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대장정을 다루었습니다. 민주화로 여야 정권 교체가 정책되는 과정을 살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평가를 시도했고, 이후 설계되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현대사는 다음 과제로 이렇게 넘겨서 새롭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새롭게 조명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도 그때 중학생 때 막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최빈국에 속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하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이 역사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인데, 이 최 박사님의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에서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감동적으로 서술된 대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장불량의 책 여러분 다 받으셨기도 하고 사인도 받으셨죠? 그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간단하게 또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님께서 또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경이로운 대한민국.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앞에는 분단의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제목에다가 경이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최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세계는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형편없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성장 이걸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 제목이 아주 잘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경이로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 박사님은 사실 고향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경이로운 대한민국을 무슨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그것도 전북, 그것도 정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중심이 서울인데 모든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서술되고 있는데 지방,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정읍이 죄송합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시에서 뭐 군으로 바꿔질 운명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이로운 대한민국이 정읍에서 정읍의 학자가 특별히 향토사학자가 쓴 이런 정신으로 정읍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대한민국만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정읍이 또 다시 경이로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최 박사님이 어떤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나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학에게서부터 대한민국의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학 그럼 농민혁명 그러면 그 다음에 농민이 세운 나라 노동자가 세운 나라 그래서 사실은 동학을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닌 반대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동학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관련시키냐라고 하는 것은요 정읍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동학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정읍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답의 일부는 여기에 있지만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과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정읍이라고 하는 도시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모든 예산을 받아가면서 동학을 대한민국과 연결시키지 않냐고 다른 쪽하고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의회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은 동학 가운데서 무엇이 사실은 대한민국과 연결될 수 있느냐? 사실은 동학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실 동학은 동쪽에 있는 학문외교이기 때문에 서학과 반대된다. 서학과 반대된다면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은 한민족이지만 민국은 사실 여기서 나온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19세기 서양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에 민주공화제적인 근대적인 민주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오늘 대한민국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 박사님은 동학 가운데 평등 사상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오늘의 대한민국과 연결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최 박사님이 이 경이로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 어떻게 보면 정읍사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화두 하나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민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은 한민당의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승만, 김구 우파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한민당이 김구 세력에 의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배제를 당하고 이승만 세력에 의해서도 배제를 당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승만이나 김구나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군대적인 기반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에서 버팀목이 되도록 해준 세력이 한민당 세력인데 사실은 버팀목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패를 당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옳은 해석이냐? 뭐 해석이 여러 가지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최 박사님의 입장, 사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우리 고향이 완주군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완주군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를 어떻게 전라북도 입장에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최 박사님 이런 책을 쓰셔서 나도 좀 여기에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것이 토지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토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6.25 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민당이 말하자면 그 지주계급이 토지개혁에 찬성하고 토지개혁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토지를 쉽게 내준 적이 있는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양보하면 당연히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성수랄지 혹은 송진구랄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역사적인 결단을 했는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땅을 우리는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대적인 각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전라도의 한민당의 그 근대사회에서의 기업, 이것도 언젠가는 아주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화두를 우리 역시 우리 최 박사님이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최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정읍선언 문제 때문에 정읍에 내려갔다가 우리 최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읍선언, 정말로 정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그 정치적인 사건 가운데서는 정읍선언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읍에 가보니까 이 정읍선언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읍선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읍선언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한의 단독정부가 임시정부나 윤회를 만든다고. 이승만은 단독정부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정부는 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독정부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외교권을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분의 평생 그 장기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소련 보고 혹은 미국 보고 한반도를 분단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임시정부나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외교권을 얻어서 국제무대에 나가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 통일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써 있어요.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워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정선은 분단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의 정읍선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고 그것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왜 그런 분단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요 1947년 유엔 결의, 유엔은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통일정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이 안 된 것은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것이지 이승만의 단독정부 정선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사실 이승만의 통일에 대한 비전은 이승만의 정읍선언대로 안 됐어요. 그러나 민주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최 박사님이 쓴 이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는 정말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서울에 이것만 역사만 연구하는 것을 어부 삼고 이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기존의 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한국사를 해석하는 우리 최 박사님의 아주 귀한 책이고, 이런 점에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대한민국의 출발이 이랬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읍이 그리고 정부에서 올라오신 그런 귀한 향토사학자 한 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지금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탄생사인데 지금까지 경이로운 역사가 지금 됐는데 지금 경이에서 지금 떨어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다시 한번 역사부터 다시 한번 해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고 이것이 경이로운 역사였고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최 박사님의 이 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최 박사님의 그런 저서를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지지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도 서울 사람들이 못한 것을 정부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구독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이자 열정적인 강연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제 정읍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셨는데 정읍에서 올라온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고요. 최 박사님이 또 정읍에서 활동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축사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사 박성주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님께서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올라오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주시죠. 석학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고요,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 할 때 일이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원 논문도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으로는 30대 때부터 자원봉사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운동은 퇴직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경력도 주로 그 두 가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또래가 52년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52년이라 정말 황금 세대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거의 종전이 됐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는 뭐 이제 70대 중반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좀 생겨가지고 집도 거저 만들었고, 직장에서 자리가 막 늘어나니까 승진도 되고, 하여튼 이 50년대생들이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가지만은 이때 가장 큰 쟁점이 바로 대립과 갈등, 보수와 진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진했지만은 우리 세대의 일부는 찾아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다뤄가지고 분열과 갈등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박사님의 이 책은 정말 대단하다. 그 저보다 축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혀 이 분야에 저는 문외한입니다. 역사 자체가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려고 국사 세계사 한 거 외에는 역사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경이롭다. 이건 통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30대 50클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그럼 이 30대 50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몇 나라냐? 세계적으로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G7 반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간 나라가 있느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지금도 대립과 갈등, 분열은 극심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때까지 약 2년, 3년 했던 그 기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 역사를 담담히 있는 사실 그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이나 철학은 하나도 넣지 말고 이런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특히 제 아이들이 이제 40대다 보니까 얘들한테도 뭐 책을 하나 줘야 되는데
대체 걔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저희 때 같으면은 20대는 진보적 성향을 갖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다. 그러나 30대 후반이 중후반이 돼서도 진보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놈은 바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0대까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라는 누가 운영할 거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최 박사님이 책에서도 만든 진보와 보수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누가 그러면 나라를 지켜야 되냐? 그래서 그런데 최 박사의 책이 그런 거다가 또 젊은이를 위한 교육적 가치 이것도 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서점에 와서 이 교보문고에 와서 책을 샀더니 33,000원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읽어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저하고 최 박사하고는 최 박사도 처음에 고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 독서실 멤버들입니다. 네. 그래서 연배도 같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하지 이 군정 사령관이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싸우기 좋아하고 말 안 듣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한국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구한 이 조선 말기부터 사회계획의 의식이 성숙해 가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기만 좋아했는데 나라를 만들고 그것이 30대 50 클럽까지 들어가고 이게 경이롭다. 전적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오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독서실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 나오더라고. 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시절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해방 이후 전국에서 없었다고 하면은 김구 선생은 완전히 북쪽하고 다 할 때까지 끝까지 가자는 주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삼균주의라고 저도 대학 다닐 때 심취했던 김규식 선생도 저쪽이고 조수왕도 저쪽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던 민중 이 김성수 선생 이런 분들은 원래 국내파니까 뭐랄까 이 대중의 지지 열기가 이분들만 이승만 김구만큼 못하고 이러는 속에서 그분이 없었다고 뭐 누가 반 사회주의 반 공산주의 쪽에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었을까? 아마 그분이 없으면 그때 넘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조선공산당, 남조선 노동당이 이미 활개를 사정없이 치고 있었고 전국의 도처가 전부 그 일함이 됐는데 그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었다고 하면은 설령 6.25 때 다른 분이 잘 수습했다 하더라도 6.25 때 뭐 100% 넘어가 버리지 않을 거냐. 왜냐하면 미국 군인이 바로 참전할 수 있게 만든 게 뛰어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술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었다고 하면 누가 됐겠냐.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하고 잘한 것도 하고 못한 것도 하지만은 없었더라면 하는 가정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김성수 선생이 없었더라면, 송진우 선생이 없었더라면, 여운형이 없었더라면, 박헌영이 없었더라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없었더라면이라는 기준도 한번 써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책은 하여튼 누구나 읽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최창모 박사가 역작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읍이라는 데가 저는 고향이 영광인데요. 가깝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고창에 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고대 왕국이 강력한 왕권 국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정읍, 고창, 영광 이쪽이 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에 정읍이 뭐 인구가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여담입니다만 대구 경북이 작년 금년에 통합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통합운동을 왜 하냐면 인구 소멸 때문입니다.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힘을 합해서 리지스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힘을 좀 지역에서 만들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철도로 연결하자는 구상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서대구에서 경북을 한 바퀴 도는
철도를 연결하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냐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이 나눠져 있으니까 철도 쪽에다만 하라는데 철도 쪽은 그거 할 리가 없죠. 고려일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광주 전남 부산 경남도 우리도 통합해야지, 대전 충남도 통합해야지, 이런 움직임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전북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전북은 특별자치도인데 너 하나 톡 떨어져 있으면 광주 전남 통합해버리면 대전 충남 통합돼가지고 거리 빨려버리지, 광주 전남에 빨려버리지. 야, 전남은 내가 볼 때 전북은 17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 빨리 광주 전남에 붙든지 대전 충남에 붙어야 한다. 어? 근데 대전 충남에 붙으면은 대전 충남은 세종시까지 중구까지 있기 때문에 별로 달가오지 않을 건데 광주 전남에 빨리 붙어서 야, 통합시 자치단체 청사를 정읍에 들어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통합시 청사를 정읍에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정읍이 기차역이 있고 그 주변에 평야가 많고 토양도 가깝고 해서 적격이다. 내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담이죠. 우리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과거에 정읍 선언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과 이런 거 해가지고 연결하신 거는 기왕에 의원님이 서울까지 와서 사회를 보시는데 얻어가는 정책 아젠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좀 정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린다면은 이 책에서 담담히 읽다 보면은 구한말의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이야기한 거,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진흙탕 속이라 정신도 썩었고 활동도 썩었고 생활도 썩었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는데 연해주를 마침 가가지고 연해주의 조선족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살고 깨끗하고 이게 왜 이래?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탈로 무기력하고 신분 상승의 비전이 없고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사회 이동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호모 허버트라는 분 다 아시죠?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야, 한글 이거 정말 대단하네. 한글을요 보름 만에 깨쳤답니다. 허버트가. 예. 그러니까 그 자음 모음 24개 외우고 뭐 하니까 금방 해거죠. 야, 이런 대단한 나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반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살. 이 두 분이 한 이야기. 그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은 저절로 느껴진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판단과 이런 또 정신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차세대를 이끌고 갈 젊은이들이 나선다면 그때는 30대 50이 아니라 5대5 이런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쓰느라고도 고생 많이 했어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저희 박씨 신문이 있습니다. 원고료도 없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한 페이지 쓰는데 기왕에 수고한 거니까 이 책 소개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해가지고 최창목 박사 소개도 하고 이런 것 해서 저도 본전을 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교보문고에서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고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이사장님 덕분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기왕에 그 박씨 신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셔가지고 2판 나올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사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를 집필하신 최창묵 박사님으로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축사에서도 소개가 좀 됐지만
저자의 입으로 말하는 대한민국 탄생사는 어떨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서울의 그 비도 오는 일기도 고르지 못한 이 여건 속에도 이렇게 왕림을 해주신 여러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층에 또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지인들께서 오신 데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축사를 해주신 분들 아마 소위 한국의 진보 우리 이광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전태일 열사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근로자 노동법이 제대로 평가받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견인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소위 한국 노동법학계의 대부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평생을 경실련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이 노동 분야를 격려하고 저들을 후원하면서 살아오신 이런 어르신인데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명수 교수님 역시 보수적인 관점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미국의 보스턴이라든지 하버드, 예일 등등의 명문 대학에서 또 연구도 하시고 또 많은 업적을 쌓으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또 한국의 보수 학계에서 정치외교 사학회 회장도 하시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던 또 진보를 향해서 보수의 견해를 소신껏 펼치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시겠고 또 우리 세 번째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박창환님께서는 정말로 공직자의 표상으로 공직을 그 본분을 다해 오시다가 오히려 퇴직한 이후에 소위 대표적인 세종로 국정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장차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정치 또 정치에 관해서 그들이 발표하고 또 연구해서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수렴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꾸준하게 뒷받침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을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에 우리 공직자들의 본이 아마 되시는 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 로고스 법무법인의 우리 송기영 고문 변호사님을 유시해서 또 인천 상업법인도 최영대 대표님 또 세제홀딩스의 우리 정무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많은 귀하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 책에 대한 이 요지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진보적 시각, 보수적 시각 그리고 중도 통합적 시각에서 언급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 제목은 역시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동포들, 한국 교포들은 이제 영어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그 이름을 붙이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좀 제시해 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미저러블 루스 오브 코리아라든지 또 아니면 원더풀, 어베러블 뭐 등등 뭐 여러 그 영어의 단어를 붙이면서 정말 코리아가 과거에 일제 식민 시대를 거쳤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었고 또 독재 시대를 거친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오늘날 세계인들이 평가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의적절한 그런 아주 명확한 그런 이름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한국 동포들도 굉장히 이 책의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소리를 제가 현지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어느 종교 지도자, 어느 종파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분이신데 이 분이 이 책의 증정을 한번 받는 그 자리에서 이 책 이름을 딱 읽어보시더니 바로 나오시는 그 답변이 정말 이 책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소? 이 책의 이름은 100만 불짜리 이름을 지었노라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책이 진짜 100만 불짜리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한번 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선견지명이고 얼마나 맞아가는지 한번 제가 곰곰이 좀 지켜보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 감히 붙이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이름을 어쨌든 제가 살아왔던 그 역사, 인생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의 역사, 이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참으로 놀랍고 다른 특이한 그런 경이로운 이 명칭의 헌정을 받을 만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확신이 서기에 이 책의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진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의 진실과 또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맨 밑에 세 장의 사진이 이 부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바로 아래로부터 유로의 혁명, 2000년 왕조 시대를 마감하는 그런 동학농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신분사회, 양반사회, 양반 상놈의 사회를 개혁해서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혁명 선언을 했던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우리 한국의 편역 세력, 또 진보 세력, 또 좌익의 그런 상징성을 담은 그런 역사의 진실을 이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3.1 독립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1919년에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조선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우리 200만, 당시 1700만 명의 조선 동포가 있었습니다마는 200만 명의 신분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고 남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민족이 참으로 거적적으로 일으켰던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은 바로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동과 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부르짖었다는
그 의미의 뜻으로 두 번째 장면이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그 어려웠던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고 자익과 우익의 그 목숨을 건 생명을 건 투쟁을 거쳐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장면을 이 세 번째 대표적인 의미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혁의 시점에 출발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자우익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민족 지사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 우익들이 주체가 되는 결과론적인 이 소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이 세 커트의 사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탄생사라는 책의 성격과 의미를 우리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제 1장에서 8장까지 역시 장마다 세 장의 그 역사성이 있고 대표성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독자들이 아마도 서문과 그리고 이 나가는 말, 이 결어의 의미에서 이 사진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이 경이로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성립되었는지 과정을 이 8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 의견을 또 그 뜻을 전달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개 말씀으로 저희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또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고 또 앞에서 그 축사 때 그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께서 책의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시간 이제 배고프신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뭐 길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쓰시고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박수를 한 번 더 경로 부탁드리겠습니다.